네, 반갑습니다. 인문특강이죠. 인문특강에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초짜죠. 초짜라고 딱 쓰여 계시네. 그렇죠? 근데 초짜 그런 표현이 좀 어설픈 표현입니다만 초보가 훨씬 더 좋습니다. 행사에서 왜 초보를 환영하냐면 기존에 좀 농담 같은 이야기인데 행사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못하는 학생들이 누구냐면 행사학과 학생들이 제일 못합니다. 왠 줄 아세요? 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러한 학과목 계열들 같은 경우에 전혀 모른다라고 스스로를 인정해버리면 더 쉽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동강생도 마찬가지인데 나 이거 좀 안다. 요 좀 안다라는 착각이 또 어디서 발생하냐면 이 과목은 서점에서 뒤져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글로 다 적혀져 있죠. 한글 혹시 못 읽는 분 계세요? 다 읽을 줄 알죠? 그럼 하면 되겠네? 해보세요. 좌절 모드로 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행사를 잘못 접근하는 것은 첫 번째가 자기 자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안다라는 착각, 이 두 가지를 걷어내시고 제일 좋은 방법은 제발 낯선 곳을 가시게 되면 뭘 해야 됩니까? 뭐 내비게이션을 찾아가든가 아니면 그곳에 터줏대감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보면 최고죠. 알겠죠? 그러면 이 수험가에서 행사하게 터줏대감 누구냐? 접니다. 물으세요, 제발. 알겠죠? 물어보고 가세요. 그냥 마구잡이로 좌충우돌하지 마시고 제발. 알겠죠? 물어보셔야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속에서 행사학의 기둥들을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세워가 버리면 이 과목은 시중에 흔히 행사학에 대해서 아주 나쁜 평가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네이버에 물어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행사학은 휘발성이 강하다, 산만하다, 복잡하다, 잡다하다, 그리고 해도 모르겠다. 헬까지 붙이더군요. 요즘 헬정하려 헬저가. 어이없죠? 그 모든 편견들은 전부 다 뭐냐면 네가 공부를 잘못해서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행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오신 분들은 이제부터 제대로 가이드를 받고 정확하게 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행사기 접근은 딱 3단계면 됩니다. 이론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두고 이걸 문제로 확인해서 점검을 하고 그리고 정리하면 끝입니다. 3단계. 알겠죠? 더 넓히면 여러분이 불리해집니다. 왜 불리해지죠? 행사만 시험 봅니까? 딴 것도 봐야지. 그렇죠? 그래서 행사에서 최소화된 상태에서 들어가시고 최대 효과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체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해 행사기 제안은 행사의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 뭐냐면 이해를 좀 전제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쉬운 이해입니다. 알겠죠? 이해를 잘못 오버해버리면 오해가 될 텐데 오해하지 마시고 쉬운 이해. 그 쉬운 이해는 바로 기본에 대한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였습니다. 이걸 위해서 강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쉬운 이해를 토대로 해서 이 이해된 것들이 이제 실전 문제. 우리의 목적은 학문하는 게 아닙니다. 맞죠? 객관식 맞추면 되죠. 알았죠? 문제가 아무리 좀 리얼한 표현을 한다면 더럽게 나왔다 하더라도 맞추면 끝입니다. 그렇죠? 바로 맞추기 위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지 학문을 위한 공부를 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들 이제 체계를 갖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험 행사기에 제가 제안하는 방향은 바로 이해와 실전과 체계, 이 실체가 바로 만해 행사가 될 겁니다. 알겠죠? 이걸 위해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어떻게 행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인문특강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힌트를 보셔야 될 겁니다. 아마 이 수업이 끝나고 이런 거구나라고 느끼는 사람은 행사를 잘할 것이고 뭐지라고 하는 사람,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과목을 바꾸셔야 되겠죠. 알겠죠? 그러나 행사를 토대로 해서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진 사람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 제외하고 합격생 중에 행사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과목은 실무에서 굉장히 필요한 과목입니다. 점점 인사혁신처가 공직 적격성 토대로 해서 인사혁신처의 방향이 이제 행정학도 실무 적격화 시켜가자라는 관점에서 오게 되면 이런 행정학이라든가 행정법 같은 과목들은 더더욱 빛을 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신 건 굉장히 잘하신 거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체계 속에서 이걸 잡아가기 위해서는 내용 접근에 대한 부분을 좀 감을 좀 갖고 하셔야 되는데 혹시 초중고 때 행사를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 초등학교 때 행사 배웠다. 없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고등학교 때 하신 분? 없죠. 네, 정상적입니다. 그러면 이 점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초중고 때 했던 대표적 과목이 바로 뭐냐면 영어, 국사, 국어죠. 행정학은 안 합니다. 그런데 국사 보듯이 행정을 막 들이댄다 이거죠. 국사라는 과목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나쁜 과목이죠. 알겠죠? 나쁜 과목이지만 국사하듯이 행정을 하시면 안 되고 국어하듯이 하시면 안 되고 영어하듯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니까? 그럼 뭐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이야말로 제로 베이스에서 체계를 잡고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과목으로서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 이 행정학은
학이 붙었죠. 우리 수험 과목 중에 학 붙은 과목이 어디 있습니까? 국사학 아니죠. 국어학 아니죠. 영어학 아니죠. 예뿐입니다. 알겠죠? 학이 갖고 있는 특성을 객관식에서 놓쳐버리는 순간 행사에서는 진짜 열심히 노력했는데 점수는 안 오른 그런 한계점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장담하건대 1년 뒤에 70점, 60점 근처에서 시간 노력 대비해서 계속 깔짝깔짝거리고 있다. 공부를 잘못했습니다. 알겠죠? 두 번째, 어떨 때는 점수가 잘 나오고 어떨 때는 팍 떨어지고 완전 시소를 타고 있다. 공부 잘못한 겁니다. 알겠죠? 물론 1년 뒤에도 60점 라인까지 못 갔다는 것은 네가 진짜 재밌게 놓은 거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열공을 전제로 했을 때 적정 시간량을 투입했을 때 그러면 1년 뒤에 여러분은 이제 행사에 대해서는 전략 과목화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전략 과목화 시키는 방법은 이해를 토대로 해서 체계를 해서 즉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버리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알겠죠? 국사를 예를 들면 국사는 어제 봤는데 오늘 또 새롭죠. 알겠죠? 그런 행사는 올려두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고공비행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몰라죠? 이럴 때 행사를 고공비행 시켜놓고 이제 국사라든가 막판 정리하면서 진짜 순수 암기를 해야 될 것들을 쏟아붓는 거죠. 이게 수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알겠죠? 행사학만 잘해서 합격한다면 정말 여러분은 합격할 수 있겠지만 행사학이 아니라 5과목, 7급에서는 7과목의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합격을 위한 전략을 하는 거지 한 과목만의 승부를 보기 위한 전략을 쓰시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이 행사에 대한 체계를 좀 보셔야 될 텐데 이 체계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오늘 보여드리고자 하는 바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과연 이 4시간이라는 범위 내에서 뭘 어떻게 해서 행사를 다 보여드릴 것인가. 대부분 이 정도 되면 욕심들 많으셔가지고 행사를 한 1시간만 공부하고 100점 받을 수는 없습니까? 라고 할 텐데 그건 신에게 물어보세요. 알겠죠? 없습니다. 적정 양을 공부를 전제해서 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행사학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딱딱하거나 아니면 완전 외계 과목이 아니란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속에서 이게 출제 포인트랑 어떻게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도대체 왜 실전을 이렇게 강조하는지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행정현상이라고 불려지는 이런 잡다하면서 다양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분필을 떨어뜨렸습니다. 이건 뭘까요? 자연현상이죠. 물리적 현상일 뿐인 겁니다. 알겠죠? 또 떨어뜨렸죠. 뭐죠? 제가 사심에 의해서 자꾸 떨어뜨리고 있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이 분필을 공무원이 떨어뜨렸다. 뭘까요? 행정현상화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일상에 수많은 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현상들 중에서 이런 현상들 중에서 행정적 요소를 갖추는 것들을 전부 다 행정현상이라고 불러줍니다. 여기는 공무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부 조직일 수도 있고 알겠죠? 삼성이 예를 들어 대량 해고를 했다. 이건 뭡니까? 일반적 사회현상이죠. 그런데 정부에서 갑자기 구급 공무원 채용했던 시험 합격생을 전부 다 해고했다. 합격 취소했다. 이런 것들이 행정현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려운 미래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행정현상화되는 것들이 이제 이런 현상들은 매우 다양할 텐데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모여서 뭔가 공통적이면서 하나의 요소를 갖고 있는 좀 어려운 말로 한다면 보편적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 즉 이론화시키면서 보편적으로 다듬어지고 있는 보편이란 말은 언제 어디나 어디서나 그러하다 이겁니다. 그럼 언제 어디서나 하니까 뭐 한국에서도 그럴 것이고 미국에서도 그럴 것이고 중국에서 그럴 것이고 북한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안 가봐서. 저 북한 안 가봤습니다. 알겠죠? 어쨌든 추측해보면 북한까지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론화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을 행정과 관련되는 이론화된 학문이라고 해서 행정학이 탄생합니다. 이렇게 행정학이 탄생된 것은 그럼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얘는 학화되어서 학문화된 이 녀석은 자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끝이 아니라 얘는 다시 사회 혹은 행정현상 안으로 들어갑니다. 적용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 어떠한 것들인지를 설명도 해봅니다. 이러한 순환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바로 행정학입니다. 그럼 이제 행정학의 위치는 어디에 있냐? 바로 이 양면서에 있는 거죠. 이론화되는 부분도 있고 현실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이런 현실에 들어가는 부분을 여러분이 보통 시험 지문에 보실 때는 사례형이라고 부르실 텐데 사실은 사례형의 근본적 뿌리는 적용에 있습니다. 알겠죠? 만약에 행정학을 객관식을 난이도를 높여서 들어간다면 바로 여기를 건드게 됩니다. 그렇죠? 난이도를 낮추고 단순하게 된다면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편적 공부를 주로 뭐냐면 특히 단어 암기 제일 잘못하는 공부입니다. 알겠죠? 행정학은 단어 암기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단어 암기할 것 같으면 여러분을 왜 뽑습니까? 단어 암기 잘하는 초등학생 뽑지. 알겠죠? 초등학생도 단어 암기하죠.
도대체 여러분이 어른으로서 이제 직업을 수행하거나 즉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해야 될 대상이 될 텐데 단어 암기한 초등학생과 여러분이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여러분은 더 늙었고 초등학생은 젊다? 장난입니다. 왜 웃질 않으세요? 장난입니다. 알겠죠? 아니죠. 행정은 그러면 이러한 이론화된 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현실에 적용할 때 여러 가지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 판단이야말로 알파고가 대신할 수 없는 인간의 영역이죠. 그래서 판단을 잘하는 공무원이 양성돼야만 국가는 발전합니다. 그걸 위해서 이론화가 만들어지고 행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겁니다. 알겠죠? 이런 현상들 속에서 우리는 행정학이라는 것을 이제부터 객관식화된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낼 수도 있고 이걸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여기를 낼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내는 것들이 이론화다는 건데 이걸 한번 적용만 해보면 굉장히 쉬워질 수 있는데 이 과정 중에 한쪽을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는 행정학은 진짜 말장난 같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같고 저렇게 보면 저럴 것 같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한국어는 적어놨는데 한글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착시 현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부터 만행행정 기본 체계부터 시작해서 들어가게 되면 해결을 할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1년을 해서도 해결이 안 된다. 연락하세요. 제가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 전화번호를 공개하는데 이유는 자신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제가 전화번호 공개하는 것처럼 전 출제원도 전화번호 공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제원도 혹시 출제원 이거 보고 계시면 전화번호 공개 좀 하세요.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내어가지고 행정학을 즉 20문제 중에 한 문제가 아주 예외적인 정말 변태 같은 문제들이 나올 경우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행정학의 시험 전체를 망치고 있죠. 또 그런 문제가 쏟아져 나오면 아쉽게도 학원들이 맞짱을 칩니다. 그래서 확 해서 침소봉대 시켜버리죠. 그러니 행정이 진짜 해야 될 바를 못하고 그런 데 낚여다 보니까 시간이 가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입니다. 알겠죠?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 타르웨이브 이펙트 효과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물론 나왔습니다. 이게 과연 자주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제가 수업 때도 강조하면 이거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입니다. 올해가 그 해였죠. 그럼 앞으로 10년 뒤에 안 나오겠는데 그래서 제 기본서에는 그걸 날개 부분에 각조처리해서 넣어놨습니다. 그걸 가지고 와 나 이거 뭐 적중했다 맞췄다 부풀리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앞으로 또 안 나올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저는 딱 그 원래 나오는 걸 제 책에서 적중한 걸 보는 순간 10년 내에 안 나오니까 개정서 빼버릴까 지금 하다가 이미 출판 원고 넘어가 버려서 못 뺐는데 알겠죠? 그렇게 뒷북 공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앞서가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행정은. 알겠죠? 앞서가기 위해서는 실력이 우월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 실력이 학문화된 상태로 간다면 무한되지만 그러나 수험에서는 범위가 정해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 범위를 처음 접근한 여러분은 못 가봤기 때문에 막연해 보일 뿐인 거죠. 알겠죠? 그럼 밤이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밤은 왜 두렵죠? 어둠 때문이죠. 어둠은 뭐죠? 앞을 못 보게 막기 때문에 인간의 심리적 공포를 극대화시켜주는 거죠. 낮에는 당당한데 밤만 되면 어떻죠? 어둡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두렵고 이게 뭘까 싶은 거지 볼 수만 있다면 굉장히 쉬워지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이론 체계 속에서 해결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왕좌왕하면서 특히 네이버 지식인에 묻지 마세요. 제발. 알겠죠? 거기는 초등학생들이 답변하는 곳이니까 묻지 마시고 직접 부딪혀 보시고 이렇구나라고 한 번만 부딪혀버리면 됩니다. 용기를 내시고. 알겠죠? 여기 행작을 접근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출제위원은 반드시 전화번호를 공개하세요. 알겠죠? 출제위원. 네. 여러분 보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알겠죠? 이 전화번호는 혹시라도 필요하시면은 학습 상담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학습 상담용. 그렇죠? 보통 문자를 보내실 때 좀 친절하게 좀 보내주세요. 저는 홍길동인데 어째요? 뭐 이렇게 보내주셔야 되는 거지. 갑자기 행정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 들이대지 마시고 제발. 알겠죠? 보내면 제가 친절히 밤 2시쯤에 전화를 드릴 겁니다. 설마 공무원 수험 준비하면서 밤 2시에 자는 사람 있나요? 없죠? 2시까지 하셔야 됩니다. 설마 2시 전에 자시는 분 없겠죠? 네. 혹시라도 뭐 1시 50분에 주무셨다가 2시에 일어나는 건 괜찮습니다만 알겠죠? 네. 그때 전화 드릴 테니까 상담하면 되겠죠. 특히 지방에 계신 분은 아주 유용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보에 대한 부분도 해결하시고 더 많은 것들은 요 네이버 카페에 있으니까 카페 좀 활용하세요. 카페주는 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면 카페를 행사에 무슨 어떤 비법 숨겨놓은 자료가 아니라 공부하는 장으로 만드는 게 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은 남들이 어떻게 공부가 특히 행사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를 좀 눈여겨보세요. 그렇죠? 거기 보면 앞선 합격자들이라든가 선배들이 많을 테니까 그걸 대략이라도 좀 가늠을 잡고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곳은 단순한 자료 제공용이 아니라 합격에 열공하는 장으로 만드는 게 제 목적입니다. 꼭 들어오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료에 대한 부분들은 카페에 제가 1년 동안 올리는 자료면 넘칩니다. 더 찾으러 다니지 마세요. 이것만 소화해도 됩니다. 알았죠?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이 정도에서 OT를 가볍게 끝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목적했던 행작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 보게 될 텐데, 이 행작은 제가 흔히 농담삼아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얘는 뭐냐면 진짜 무지개 과목입니다. 무지개 과목. 무지개는 7가지 색깔로 구성되어 있죠. 무지개 7가지 색깔이 떠오르지 않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 이런 대단한 지적 능력을 갖고 계시군요. 좋습니다. 7가지라는 말은 뭐냐면 행정학이라고 불려지는 이 녀석은 자, 총론이라고 불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정책론이라고 불려지는 파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직론이라고 불려지는 파트가 있고, 네 번째는 바로 이런 조직 속에서 이루어져 있는 사람들의 인사행정이라는 파트가 있고, 다섯 번째는 이런 사람들이 다루게 될 돈과 관련되는 재무행정이라는 파트가 있고, 여섯 번째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됐냐를 피드백 해볼 수 있는 환류라고도 부르고 통제라고도 부르고 뭐 명칭은 다양합니다만 환류를 좀 더 어감이 좋으니까 환류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 들어올 수 있는 마지막 색깔은 바로 이러한 행정학을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지방정부라는 곳에 적용시켜 보는 거죠. 이걸 우리가 지방행정이라고 불러줍니다. 이렇게 7가지입니다. 왜 7가지냐? 이 7가지의 색깔별로 접근법이 다 다릅니다. 행사가 하나로 들어왔을 때 공부를 제일 잘못하시는 분들이 총론 보듯이 정책을 보면 정책에서 펑크가 납니다. 정책 보듯이 조직을 보면 조직에 펑크가 납니다. 그러니 딱 1년 뒤에 공부를 한 다음에 7가지 파트 중에 특정 파트가 나는 예를 들어 재무행정 정말 나오면 안 나오면 정말 쥐약이다. 뭐다? 잘못 공부한 겁니다. 알겠죠? 파트별 색깔에 맞게 다양하게 접근해 버려야 됩니다. 그걸 놓쳐버리니까 나는 인사 조직은 정말 자신인데 재무가 약해요. 불행히도 시험은 골고루 나옵니다. 알겠죠?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골고루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의 파트도 놓치지 마시고 그 각각 파트에 맞는 색깔별로 적합한 접근을 해버리면 끝난다는 거죠. 쉽죠? 여기 행사입니다. 그러면 공부를 전혀 안 해본 여러분들이 이런 파트를 이 색깔별로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상 강의가 가장 중요한 가이드가 돼야 됩니다. 알겠죠? 강의라는 것은 우리 강의를 정의내려보면 강의는 뭡니까? 여러분 청중을 대상으로 해서 이해를 시켜주고 그것을 전달해 주는 게 강의죠. 알겠죠? 나 아는 것 자랑하는 게 강의가 아닙니다. 나 아는 것 자랑하는 강의는 저급한 강의입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이해되도록 시켜주는 강의가 고급의 강의입니다. 그 고급의 강의를 토대로 해서 쉽게 이해해버리고 나면 이것들이 끝나는 거죠. 보통 대한민국에서 행정학과에서는 이거 한 학기 1년 한 학기 1년 한 학기 이렇게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느냐? 보통 이 총론 전체에서 한 3분의 1 진도 나가면 이미 학기가 끝납니다. 3분의 1 어떻게 하죠? 교수들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넘깁니다. 그래서 대학교 교육 자체가 완전히 약간 좀 파생화되어 있죠. 그래서 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런 다양한 색깔 속에서 여기에 영향을 주는 과목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학도 영향을 주고, 경제학도 영향을 주고, 법학도 영향을 주고, 사회학도 영향을 주고, 심리학도 영향을 주고, 커뮤니케이션까지 합쳐서 이런 다양한 사회과학의 하이라이트가 사실은 행사학입니다. 그럼 이걸 초등학교에서 할 수 있나요? 없죠. 고등학교 못합니다. 이 행사학을 제대로 하려면 사실은 대학원 과정에 개설되어야만 되는데 우리나라는 대학교에 턱 만들어놨죠.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 툭 들이밀어놨죠. 하라고. 알겠죠? 그러니 여러분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 몸미하는 것은 정상적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과목이 그렇다는 거죠. 알겠죠? 과목이 그런 것을 인정해버리면 됩니다. 그럼 해결책을 찾으면 되겠죠? 해결책이 바로 뭐다? 이제부터 체계적 학습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렇게 해서 자녀 제대로 여유있게 간다면 요거 한 1년 해서 한 7년 정도 공부하면 행사가 완성되겠죠? 뭐 7년 얼마 안 됩니다. 7년 뭘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그렇죠? 7년이니까 한번 시험 몇 번 치고 조금 놀다 보면 7년 갈 겁니다. 그걸 말하진 않죠. 학원은 우리의 강의는 이 7년을 이제부터 어떻게 줄일 거냐면 2개월에 줄여버리고 1개월에 줄여버릴 겁니다. 알겠죠? 이게 학원의 힘입니다. 그리고 강의의 힘이고. 그렇게 해서 줄여진 상태에서 가장 최소화돼서 압축시켜 놓고 시험장에 가서 최대 압축을 풀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잊어버리면 되겠죠. 알겠죠? 이게 행사의 접근의 아주 중요한 단계들입니다. 이러한 색깔을 갖고 있는 것들이 각각 성격에 맞게 구체적 사례 안으로 어떻게 적용되느냐를 오늘부터 보시면서 이렇게 행사가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 공부할 때 이렇게 잡아가겠구나. 이것만 보셔도 오늘 인문 강의는 대박 성공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이 체계 중에서 특징적이고 대표적인 것들을 제가 몇 가지를 뽑아내는데 물론 사례를 뽑는다면 무한대입니다만 오늘은 그런 것들을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건 뭐냐면 파워포인트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사실 이걸 제가 전자칠판으로 구현하고 싶었었는데 공단기가 지금 바빠서 전자칠판 전자칠판을 처음 좋겠죠. 자 보시죠 이러면 짜르륵 나오고 그렇죠? 일기예보 기상예보 하듯이 그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나중에 한번 해볼 텐데 숫자 보세요. 103, 100, 256 이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바로 옥시 사건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뒤흔들고 있죠. 알겠죠? 난 당하지 않았으니까 남의 이야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요런 파트에 있는 이런 옥시 사건들에 대한 이런 것들인데 정말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아주 민낯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모습들이죠. 자, 미리 말씀드렸는데 행사를 하게 되면 정부에 대해서 뭐 정권에 대한 선호도는 없습니다. 뭐 노무현은 좋고 뭐 박근혜 나쁘다 이런 거 없습니다. 어떤 정권이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야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단점, 비판할 것들을 비판하고 그 이유는 뭐죠?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제발 그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아시죠? 수업에서 그걸 보고 정권 비판자이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야말로 그 착각 속에서 그 주인공 즉 전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나쁜 공무원이 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걸 이제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 나쁜 사례들을 여러분에게 반추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옥시 사건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 옥시 사건의 본질이 어딘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신문지상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행정과 엄청나게 직결되어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그 고리를 못 찾을 뿐인 거죠. 자, 간단히 한번 고리를 찾아보면 이러한 정부 규모에서 참여연대에서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건데 그렇죠? 이거 우리 집에도 있고 제가 먹어봤고 이거 받고 굉장히 잘 알고 보니까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모아놓고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 옥시가 뭔가 의미 있는 기호를 많이 제시한 것 같아. 이거 어때요? 뭔가 무덤 같지 않나요? 그렇죠? 와 가슴에 불이 났대. 죽었겠죠? 그렇죠? 끝났대. 끝장났죠? 그렇죠? 옥시가 뭔가 성견지명이 있는 기업 같아. 자, 장난이고 지금도 피해로 아주 고통스러운 분이 계실 텐데 자, 그러면 이 옥시 사건에서 우리가 봤던 게 바로 뭐냐면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딘이 보통 PHMG로 불러줍니다. 이거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계신가요? 이과에 계신 분 들어보셨겠죠? 드디어 이게 우리나라에 이제 공론화되면서 떠오르기 시작한 핫 이슈의 용어가 된 거죠. 그렇죠? 사실 김연아가 트리플 악셀을 성공하니까 다 트리플 악셀을 하지 그전에는 아무도 몰랐죠. 이런 것들이 시사적이고 바로 반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디닌이 우리에게 인체에 뭘 영향을 주는지 의학에서 해결할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게 나쁜 거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이 나쁜 놈이 도대체 어떻게 작용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현상이 이루어지는가가 문제죠. 바로 이겁니다. 이러한 정부의 이러한 작용들, 자, 이런 작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보세요. 정부에 있는 이러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전부 다 규제라는 말을 써주게 됩니다. 알겠죠? 규제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규제는 정부가 시장에 어떤 바람직스러운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개입하는 거. 이걸 규제라고 불러줍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집에서 놀고 있다. 엄마가 잔소리하자. 너 공부해. 규제입니다. 방을 어지럽혔죠? 치워. 규제입니다. 왜?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니까. 알겠죠? 혹시 피로가 마구 쌓여가지고 마약하고 계시고 싶은 손 들어보세요. 마약을 하고 싶다. 그때 정부는 뭘 합니까?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이름으로 하지 마세요라고 하죠. 왜죠? 마약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좀 극단적입니다만 저는 수업에서 좀 극단적을 많이 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뇌리에 팍팍 박힐 거니까. 알겠죠? 마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면 정부는 마약을 장려해야죠. 알겠죠? 바로 규제의 본질은 결국 뭐였냐면 개입에 있습니다. 어디에? 시장에. 시장이라고 불러줍니다. 이 시장을 구성하는 것은 바로 시민들입니다. 시민들로 이루어져 있는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규제의 본질입니다. 목적은 바람직한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이게 규제입니다. 그러면 규제라는 것이 딱 이루어지는 실제 모습은 뭐냐면 정말 공무원들이 완장 끼고 나와서 하지마 이런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런 개입의 모습이 바로 뭐냐면 법입니다. 법은 그냥 국회의원들이 만들었다 끝이 아니라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죠.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들고 행정공무원들은 집행을 하고 사법부에서는 판결을 하고 그래서 삼권분립을 부르죠. 거기에 바로 법이 규제로서 대표적이며 법뿐만 아니라 정책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법을 내는데 그러면 자 규제라는 것이 바로 시장에 대한 개입이고 법을 토대로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 옥시 케이스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런 옥시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국민들이 산다 안 산다에 대해서 정부가 사세요 사지 마세요라는 것은 안 됩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 피니시라는 것을 내가 사서 어떻게 하건 아니면 데토를 내가 사용하건 말건 이건 나의 자유입니다. 그럼 정부의 역할은 어디 있냐 이거죠? 어디 있냐면 바로 이런 요소들에 들어와 있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폴리엑스메틸 즉 PHMG라고 불려진 이 요소가 이게 바로 뭐냐면 한마디로 독극물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독극물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 독극물들 이런 독극물들을 하기 위해서 법이란 이름으로 뭐가 들어왔냐면 위해 물질 등록과 규제에 관한 법률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알겠죠? 이런 유해 물질 관련되는 법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법의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 들어봐 놓으세요. 이런 물질들 중에서 국민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들어오게 되면 정부가 이것을 등록하고 정부 업체에서 그걸 등록하고 정부에서는 검사를 하고 유해 등록에 대한 검사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기준이 연간 1톤 유해 물질, 위해 물질이 연간 1톤 이상 수입하거나 제조되거나 판매될 때 정부에 신고를 해야 되고 거기서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알겠죠? 참 바람직하게 놨죠. 맞죠? 위험스러운 물질, 이런 유해 물질 연간 1톤에 대해서 한다 이겁니다. 이게 과연 타당할까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법이라는 이름으로 규제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개입됐는데 연간 1톤, 1톤이라는 양 아시죠? 1톤 정도를 완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청산가리 1톤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청산가리 1톤이면 서울 시민을 다 죽입니다. 아셨죠? 이 1톤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보통 희석해가지고 이 제품, 앞에서 이 제품 넣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 들어갔을 때 함유량 보세요. 거의 0.001mm입니다. 그게 앞에 봤던 이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 이겁니다. 아셨죠? 이런 극대한 위험 물질인데 이걸 과연 1톤이라는 이 규정을 하고 이게 맞냐 이겁니다. 이 규정은 누가 했죠? 환경부가. 그리고 물론 법으로 만든 것은 국회가 있겠죠. 즉 옥시 사태 본질은 저 나쁜 옥시 기업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입니다. 알겠죠? 정부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국민에 대한 건강에 이런 치명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럼 그 정부에 누가 있죠? 여러분들의 선배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환경부 공무원이 이걸 담당한 공무원은 뭘 했냐 이겁니다. 까막눈인가요? 행정 공부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정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셨죠? 이 1톤이라는 것을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런 물질은 0.000000001g만 수입되더라도 무조건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바꿨어야죠. 이게 규제입니다. 그것만 됐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데 아쉽게도 아직까지도 이게 안 고쳐졌습니다. 이제서야 겨우 호들갑 떨면서 그렇게나 희생자들이 5년간 싸워서 이제서야 법안을 만들어내고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개정이 통과할지 또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과정은 굉장히 느리고 힘듭니다. 하지만 행정의 현상은 바로바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규제라는 것들의 본질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규제의 직접적 담당자가 되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해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판단할까요? 바로 이 행정적 지식 속에서 판단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알겠죠? 당연히 잘못되면 책임도 져야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너무 안 지는 게 문제입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과 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성과에 대한 책임도 부여해줘야 되고, 알겠죠? 상과 벌이 동시에 더 강화돼야 되는 것이 앞으로의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겁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규제라는 모습인데, 그러면 이제 이러한 현상이 있는 것들이 이론화되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규제라는 부분인데, 이런 규제가 바로 이 표는 제 기본서 페이지 근거를 38페이지를 아예 제시해드렸는데 이렇게 해놨습니다. 경제적 규제이냐 사회적 규제이냐에 따라서 구분해 본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구분이 왜 필요하냐면 이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유해 물질에 대해서 규제로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그 본질이 과연 경제적 규제일까요? 사회적 규제일까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좀 전에 봤던 유해 물질 1톤 수입에 대해서 이게 경제적 규제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사회적 규제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경제적 규제가 된다면 뭐냐면 바로 이런 유해 물질을 투입해가지고 꼭 유해 물질이 꼭 나쁜 것만 아니죠. 잘만 사용되면 분명히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나쁜 병균도 물리쳐주고 할 수 있도록 제품을 구체화시켜서 시장에다 확산시키겠다. 이렇게 한다면 더욱더 장려해야죠. 그런데 이걸 토대로 해서 만약에 수많은 사상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엄격하게 규제해줘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요 유해 물질 같은 경우 이것을 경제적 규제로 보게 되면 어디로 가버리냐? 앞으로 더욱더 완화시켜서 활발히 시민들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자로 가버릴 것이고, 사회적 규제로 보면 안 돼.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니까 절대 해서는 안 돼. 강화시키면서 엄격히 제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정부는 그동안 이 유해 물질에 대한 이 규제를 뭘로 봤냐 이겁니다. 뭘로 봤다? 이걸로 봤죠. 그래서 더 완화시켜져 버린 겁니다. 알겠죠? 그러다가 이제 옥시 사건이 터지고 나서 뭘 해야 된다? 안 돼. 이제부터 강화시켜줘야지 라고 전환을 시켜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운전면허 보세요. 운전면허. 운전면허 갖고 계시죠? 운전면허는 도대체 이게 경제적 규제일까 사회적 규제예요? 뭘까요? 사회적 규제? 경제적 규제? 아니 내가 운전면허를 따서 푸드트럭을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청년 창업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데 이건 뭘까요? 경제적 규제예요? 사회적 규제예요? 경제적 규제입니다. 근데 나는 뭐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대충 따게 되면 만약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되면 흔히 이야기하는 피해자를 여러 명을 낳을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 뭐다? 운전면허에 대한 규제는 사회적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이없게도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나오고 있냐면 우리 현실입니다. 보세요. 얼마 전에 중국에 있는 친구로부터 메일을 받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나라 중국이죠. 중국의 상품 중에 뭐가 있냐면 한국 가서 일주일 만에 면허증 따고 놀다 오기가 있대. 그걸 첨부해서 보내주더라고. 기분이 팍 나빴죠. 도대체 우리를 뭘로 봤으면 한국에서 일주일 만에 면허증 따고 놀다 온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운전면허 어떻게 되냐면 자 빨간불이죠. 서세요. 파란불이세요. 가세요. 통과. 면허증을 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빨간불에 서고 파란불에 가는 걸 누가 못합니까? 알겠죠? 아마 우주에서 제일 쉬운 면허증일 겁니다. 그런 일주일 만에 따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상황을 가만히 보면 원론적으로 한번 함정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한 나라고 사계절 변화 뚜렷한 나라죠. 눈 오죠. 여름에 폭우 내리죠. 봄, 가을에는 바람도 많이 불죠. 알겠죠? 이런 나라에 이 운전면허가 이래서 될까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핀란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핀란드, 자일리토리 그 나라. 거기 가면 운전면허를 딸 때 몰라요. 운전면허 항목 중에 드래프트 항목이 있습니다. 드래프트가 뭔지 아세요? 눈길 위에 빗길, 이 빙판길 만들어 거기를 차가 지나가면서 제대로 즉 그대로 끌고 가서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대단한 면허증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뭡니까? 사실 운전면허 항목에 눈길에 드래프트 항목도 집어넣어줘야 되고 침수됐을 때 빠져나오기 구출 이런 것도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뭐죠? 더 강화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너무 완화되다 보니까 사회 질서도 엉망이 돼버리고 도로가의 무법부터 이런 게 발생해요.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오는데 이제 정부의 관점이 들어온 겁니다. 여기가 이제 규제로 들어온 거죠. 예전에는 시민들의 경제적 활동을 위해서 자동차를 장려하는 수준에서 경제적 규제로 봤지만 이제는 운전면허가 사회적 규제로 전환될 때가 왔다는 겁니다. 행정은 살아있습니다. 계속 바뀝니다. 그렇죠? 이런 현상들을 이제 이론화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경제적 규제라는 것은 완화돼야 되고 사회적 규제라는 것은 앞으로 강화돼야 됩니다. 이게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이 표에서 다른 것들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걸 묻습니다. 이 방향을 알고 있니 모르고 있니 이게 객관식입니다. 왜 출전이 이걸 물을까요? 이러한 사회적 현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교수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 포인트를 먼저 잡아두고 나머지 이제 지대축구란 뭐다 포기 현상이란 뭐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용어 설명에서 해결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은 내년에 나올 규제 관련 문제 한 문제를 이미 해결했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규제는 뭐다? 경제적 규제는 완화, 사회적 규제는 강화. 이걸 반대로 사회적 규제는 완화시키고 경제적 규제는 강화시켜준다. 이러면 아 그래 내가 불공정 소유자의 피해를 방어했으니까 경제적 강화돼야지. 너만의 착각입니다. 알겠죠? 개인의 착각에서 상상하지 마시고 합리적 행정학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객관식의 포인트들입니다. 이런 걸 놓치고 보니까 객관식의 행정이라는 것이 잡다해 버리고 뭐지 할 뿐인 거죠. 다 숨겨져 있는 것들이 있다 이거죠. 이걸 이해하는 것이 행정학 체계자인데 제일 중요한 전제들입니다. 되셨나요? 이게 바로 규제입니다. 그럼 또 규제 나왔으니까 오늘 제가 저녁을 고등어구이를 먹었는데 이 고등어구이를 보니까 참 고등어가 불쌍하더라고요. 이 고등어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찬밥 취급받고 있는데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얼마 전에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했죠. 도대체 환경부 공무원은 고등어를 안 먹나?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내세웠는데 미세먼지 대책에서 이제 고등어 구이가 미세먼지를 유발한다 했었고 삼겹살을 유발한다고 했었는데 도대체 그 바다에 있던 푸른 고등어가 뭐가 잘못시켰길래 미세먼지를 유발했겠어요? 그냥 바다에 내버려두면 미세먼지 없었을 텐데 괜히 구워가지고 알겠죠? 도대체 삼겹살 얼마나 구우면 대한민국에 미세먼지가 유발될까요? 이게 과연 타당할까요? 이건 제가 볼 때 환경부 공무원의 번역상의 오해입니다. 번역상의 오류. 알겠죠? 왜 번역상의 오류냐?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연구를 해보게 되면 가장 큰 주범이 뭘 것 같아요? 한국 안에서 가장 큰 주범은 바로 대형 공장입니다. 고등어 100마리 구워보세요. 대형 공장 한 번 돌리니까 몸 탑니다. 알겠죠? 대형 공장에서 이 먼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알겠죠? 그럼 이 대형 공장보다 더 근본적으로 심각한 우리나라의 이 환경오염의 주범이 어딘지 아세요? 등국이십니다. 등국. 나란 말씀에 그 등국. 중국이죠. 중국에 보세요. 아무리 대형 공장 몇 개 하더라도 바람 한번 불어버리면 끝장이죠. 알겠죠? 이 초미세먼지가 여기까지 슉슉 날라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 보고 라이 죄송합니다. 이들이 예 알겠습니다 할까요? 중국 보고 제발 미세먼지 좀 줄여주세요라고 한다면 이들은 뭐라고 하죠? 꺼져라고 할 겁니다. 꺼져. 알겠죠? 왜? 네가 뭔데 우리나라에 간섭하니 이거죠. 알겠죠? 왜 그죠? 뭐 중국은 못 건드리니까 그럼 대형 공장을 건드려야 될 텐데 그럼 대형 공장은 왜 대체에서 빠졌냐 이겁니다. 뭐다? 대형 공장이 우리나라의 산업적인 역할, 즉 경제 현상에 큰 역할을 한다고 부과하기 때문에 대형 공장 먼지 유발하지 마세요. 커트하고 만약에 규제를 해버리게 되면 결국 뭡니까? 공장 문 닫으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러니 결국 대형 공장도 안 되겠어. 뒤지다 보니까 뭐다? 고등어가 나온 거죠. 이 녀석은 왠지 해도 될 것 같아. 알겠죠? 고등어에게 규제를 한다고 이들이 집단 시위라든가 산업경제에 영향도 안 주겠죠. 그러나 이건 농담이고 사실 고등어가 유발된 건 왜 요 사이에 번역상의 오해라고 제가 추정을 하냐면 아마 그 담당 공무원 지금 이 수업 보면 뜨끔할 텐데 미국에 바로 이 미세먼지 관련 보고서에서 뭐가 나왔냐면 이 생물성 유기물이 산화탄소 즉 불에 타면서 미세먼지 유발이 한 10%가 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니 그걸 그대로 번역해서 도대체 생화학 물질 중에서 불에 타가지고 연소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가만히 봤다면 한국인은 고등어를 날 것보다는 잘 구워 먹으니까 그래서 고등어 찍혔습니다. 그리고 어이없게도 삼겹살까지. 알겠죠? 그럼 얘들이 아니라 그 미국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건 뭐냐면 대형 산불입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해버리면 정말 우리나라 땅 크기에 뭐 한 도급을 태워버리는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이게 바로 미세먼지 주범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가 않죠. 왜? 산 하나 넘으면 사람, 산 하나 넘으면 사람. 우린 굉장히 컴팩트한 나라입니다. 알았죠? 그리고 또 산불 나면 끊임없이 구급 공무원을 동원해서 불 끕니다. 알겠죠? 밤에도 부릅니다. 반드시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알겠죠? 그러니 한국은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발생하지만. 알았죠? 그런 부분에서 번역사의 오해입니다. 이게 바로 뭐다? 규제 섣부른 잘못된 작용들이죠, 사실은. 그러니 이거 좀 발표하기 전에 좀 상식선에 좀 생각 좀 하지. 도대체 그 환경보험을 뭘 생각했을까요? 하기야 그 전례가 있죠.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태결처로 나온 게 뭐였습니까? 낙타고기 섭취 금지? 또라이? 지금 여러분 웃지만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이 들어갔을 때 제가 또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의 선배 중에 제 강의를 듣는 학생 중에 이런 학생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번역을 오류했어요 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에서 제대로 하려면 이런 행사학적 관점을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개인의 합격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대한민국의 전망과도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발 공모리 제대로 돼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행사가 바로 이러한 다양한 케이스들이 녹아 들어와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규제에서 보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견해들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행사학은 이처럼 부분별의 케이스들이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현상과 이론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 이 점을 꼭 숙지하고 계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규제와 관련된 것을 한 파트를 봤었고 쉬었다가 이제 조직과 다른 파트에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쉬었다 가시죠. 네.